마늘 한쪽이 약방 하나라는 속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마늘 한쪽이 약방을 대신할 만큼 약효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말인데 그 말이 왜 지금도 유효한지, 그리고 그 약효를 200% 살리고 부작용은 0%로 줄이는 이 실제 식탁 요령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시면 마늘과 함께 건강한 삶이 되실 거예요. 먼저 우리 몸이 마늘을 만나면 생기는 일을 한번 짚어볼게요. 이 통마늘 속에는 냄새도 맨맛도 거의 없는 이 알리인이라는 성분이 숨어 있어요. 이 알리인이 칼날에 한번 베이거나 절구공리에 으깨지거나 우리 이 사이에 으스러지는 순간 세포벽이 터지면서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효소가 알리인을 약 5분에서 10분쯤 만지작거리면 톡 쏘는 양과 살균력을 가진 이 알리신이 탄생해요. 알리신은 눌러붙은 기름때를 녹이듯 세균이나 곰팡이, 세포벽을 녹여버리고 혈관 속에 혈전을 풀어주고 면역세포가 암세포 주변으로 몰려가도록 이 호루라기를 불어줘요. 다만 알리신은 유리컵에 물 붓듯 뿌려놓으면 금세 증발하거나 다른 물질로 변해버려요. 그중 하나가 아호엔, 일반 영상에서는 아조엔이라고도 불러요. 이 친구는 굳어있는 혈소판들이 서로 달라붙지 못하게 막아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을 낮춰줘요. 알리신이 공기와 맞닿은 지 약 1, 2분 사이에는 독처럼 강한 냄새가 나는데 10분 정도 지나면 매운맛은 줄고 살균력은 오히려 배가 돼요. 그래서 생마늘을 드실 때는 깨서 바로 삼키지 말고 10분간 숨을 죽였다 먹어라 하는 조언이 나오죠. 단, 빈속에 알리신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위나 식도 점막이 따갑게 자극을 받아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속쓰림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평소 속이 약하거나 위험이 있으신 분은 꼭 밥이나 죽이나 우유 같은 완충 음식과 함께 같이 드세요. 익힌 마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60도씨를 넘어가면 알리신은 대부분 사라지고 대신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점점 늘어나요. 이 물질은 간에서 해독효소, 즉 글루타치온 S 전이효소를 빵빵하게 만들어서 발암물질을 묶어서 내보내는 힘이 생겨요. 국내 농촌진흥청 시험 결과 통마늘을 121도 압력솥에서 약 60분 썼더니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생마늘의 18배까지 치솟았대요. 이 과정을 오래 천천히 진행하면 표면이 갈색을 넘어서 검은색으로 변해 흑마늘이 되는데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가 7배에서 약 15배 늘어서 항산화력과 간 해독력은 좋아지지만 단맛이 강해지고 당화 체존 산물이 살짝 증가한다고 해요. 당뇨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흑마늘을 간식 삼아서 하루 2-3쪽 정도만 드시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안전하겠죠. 생으로 먹느냐 익혀 먹느냐가 큰 줄기라면 어떻게 잘라드느냐는 가지 역할이죠. 통째로 삼키면 위산이 껍질을 뚫지 못해 알리신이 거의 안 만들어지고 반으로 자르면 속까지 공기가 스며들어서 알리신과 아오엔이 풍부해지죠. 김장할 때도 마늘을 통으로 넣는 것보다 잘게 다져 넣으면 잡내 제거뿐 아니라 유산균 발효 속도가 약 30% 빨라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반대로 삼계탕이나 통삼겹 구울 때 통마늘을 넣고 오래 익히면 알리신을 줄지만 S알릴시스테인이나 아오엔 그리고 열에 강한 미네랄이나 황성분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혈압 관리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 섭취량은 어렵게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생마늘 기준으로 손가락이 2마디 길이가 약 3g, 이게 한쪽이죠. 평소 약을 안 드시고 속이 편한 분은 하루 2쪽까지, 위험이 있거나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계열의 그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하루 한쪽 이하로 잡으시면 되고, 가루나 캡슐은 물 없이 훅 삼키면 식도에 눌러붙어서 오히려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 반드시 미지근한 물 200ml 이상과 함께 드시는 게 좋겠죠. 이제 실전에 도움이 되는 4가지 응용 레시피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체한 것처럼 더부룩하고 허리까지 당길 때는 마늘 우유 1컵이 도움이 돼요. 마늘 2쪽을 팬으로 썬 뒤 10분 숨을 돌린 다음 우유 200ml와 함께 약불로 5분 끓여주세요. 뜨거울 때 꿀 반 티스푼을 풀면 알리신과 우유의 티아민이 결합해서 알리티아민이 만들어졌고 근육 속에 젖산을 빼주고 속쓰림 없이 몸을 데워줘요. 당뇨나 고중성지방증이 있으시면 꿀을 한번 생략하세요. 두 번째, 손발이 저리고 피검사에 중성지방 숫자가 높으신 분은 마늘 올리브유 절임이 좋아요. 식초를 한 방울 탄 끓는 물에 마늘을 30초만 데쳐서 매운 기름을 누그러뜨린 뒤에 키친타올로 물기를 빼고 통후추 몇 알과 함께 병에 담아요. 여기에 올리브유를 마늘이 완전히 잠기도록 붓고 냉장고에서 하루 숙성하면 피떡을 녹이는 아오엔과 지중해식 불포의 지방이 합쳐져서 혈관 청소부가 되죠. 하루 2-3쪽을 반찬 삼아 드시거나 절임류 1숟가락을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겨울만 되면 감기 기관지염이 반복되는 분들을 위한 마늘 대추차예요. 편마늘 1쪽, 대추 3알, 생강 2편을 500ml 물에 15분 끓이면 알리신과 생강 진저롤, 대추 사포닌이 만나서 점막에 있는 면역력을 올려줘요. 여기에 들깨가루 1숟갈을 마지막에 풀면 오메가3가 알리신 흡수를 돕고 입안 냄새도 오히려 잡아줄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간 해독과 항암을 노리는 분께 추천드리는 이 흑마늘밥이에요. 현미 1컵이랑 흑마늘 2쪽 그리고 강낭콩 1숟가락을 전기밥솥 현미 모드로 지으면 S알릴시스테인과 식이섬유 그리고 갱글리오사이드가 동시에 들어와서 변비와 간독수를 해결해줘요. 이 밥은 당질이 조금 높은 편이라서 공깃밥 약 3분의 2 그릇 분량만 드시고 반찬은 채소 위주로 간단히
단위 맞추면 혈당도 급격히 오르지 않겠죠. 이쯤에서 마늘이 이렇게 좋은데 혹시 독이 되는 경우는 없을까 하는 걱정도 생기실 텐데 지금 바로 주의해야 될 4가지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와파린 같이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 5쪽만 드셔도 약효가 2배로 강해질 수가 있고 멍이나 잇몸 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 주치의 상의에서 하루 1쪽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 수술 예정일이 2주 안쪽으로 다가오신 분들은 지혈이 지연될 수 있으니 잠시 중단하시는 게 좋고, 세 번째, 위 12 이상 역류성 식도염 등이 있을 때는 생마늘은 피하고 데친 마늘을 잘게 썰어서 밥에 무쳐야 덜 자극적이겠죠. 네 번째, 열이 많고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는 실혈 체질이면은 마늘이나 꿀조합처럼 성질이 뜨거운 음식은 편두통이나 불면을 부를 수가 있어요. 이때는 꿀 대신 요구르트나 마늘 대신 부추, 엽채류로 바꿔 드셔보세요. 마늘과 상극인 음식으로는 또 첫 번째는 고농축 설탕 시럽. 이러한 같은 뜨거운 성질이 충돌해서 오히려 속이 쓰리고 혈당이 급상승해요. 두 번째는 보거 껍질 같은 고단백이나 고히스타민 식품과 같이 드시게 되면 드물게 알러지 반응이 심해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세 번째는 술, 특히 소주와 과량으로 만나면 오히려 간세포가 이 과상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음날 두통이나 설사 증상이 길어져요. 반대로 마늘과 손잡으면 약발이 2배가 되는 조합도 있어요. 올리브유처럼 지용성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은 알리신이 지닌 불안전성을 잡아들 수 있어서 오히려 항산화력이 오래가요. 우유나 현미처럼 티아민, 그 비타민 B1이죠. 이게 들어있는 식품은 알리신과 만나서 알리티아민으로 변해서 근육통이나 피로회복에 또 잘 듣죠. 마지막으로 들기름이나 아마시유 한 작은 술은 마늘성 황화합물이 몸 안에서 이 염증성 프로스타길란딘이 만들어지는 경로를 차단할 때 꼭 필요로 하는 보조인자를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 흑마늘 한쪽을 꿀꺽 삼키기보다는 현미밥 위에 잘게 썬 마늘 볶음 한 숟갈, 그 위에 들기름 살짝, 이런 식으로 드시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오랫동안 한방에서 마늘은 대산이라고 불리면서 기생충이나 식중독, 위궤양, 냉증 치료에 쓰였어요. 하지만 예부터 이 뿌리 식물은 성질이 강하니 지나치면 독이라고 했죠. 오늘 기억하실 핵심은 단 4가지예요. 첫 번째, 마늘은 자르고 10분 뒤에 먹으면 알리신이 극대화된다. 두 번째,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 하루 한두 쪽, 약과 병행 시에는 한쪽 이하가 안전하다. 셋째, 익히면 알리신은 줄어도 S알리시스테인 폴리페놀은 늘어나니 피로와 체질에 따라 생익힘을 조절한다. 네 번째, 올리브유, 우유, 현미, 들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2배로 뛴다. 이 4가지만 지키시면 값비싼 건강보조제 없이도 매일 식탁에서 혈관을 청소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이 천연 항생제와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죠. 밥상 위에서 소리 없이 건강을 챙겨주는 이 붉은 보석, 바로 팥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팥은 옛날부터 이 한가마니 땀보다 한 그릇 팥죽이 낫다는 말이 돌 만큼 기력 보충이나 붓기나 열관 빼기, 혈관 청소부에 두루 쓰였어요. 하지만 약이 되는 데는 까닭이 있고 독이 되는 데도 따로 있다는 사실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부터 팥이 몸 안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효능,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사강,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상극 음식을 차근차근 얘기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 먼저 팥이 우리 몸에서 해주는 대표적인 5가지 착한 일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눈에 띄는 효능은 혈당 관리예요. 팥 껍질과 속살에 든 수용성 식이섬유가 소장 속 당분 흡수를 느긋하게 만들어서 식후 혈당이 솟구치는 일을 막아주죠. 여기에 사포닌과 폴리페놀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서 몸이 이미 분비된 인슐린을 좀 더 말 잘 듣는 호르몬으로 또 바꿔줘요. 그래서 팥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공복 혈당, 당화혈 색소 수치가 2달 만에 내려가는 경우를 또 흔히 보게 되죠. 두 번째 착한 일은 또 혈관 청소예요. 사포닌이 기름때 같은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덩어리를 씻어내고 칼륨이 과다한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서 뻣뻣한 혈관벽을 부드럽게 풀어주죠. 세 번째는 붓기 빼기예요. 한의학에서는 팥을 소변이 막힌 기운을 뚫어준다고 표현해요. 실제로 이뇨작용이 탁월해서 발이나 손, 얼굴이 잘 부는 어르신들이 팥물을 한 겹씩 마시면 다음날 신발이나 반지가 헐렁해졌다고 하죠. 네 번째는 항산화나 항염 효과예요. 팥 껍질에 붉은빛을 내는 안토시아닌이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사포닌이 크고 작은 염증을 달래줘서 관절이나 피부 혈관이 동시에 편안해질 수가 있겠죠. 마지막 5번째는 뼈나 모발 보강인데, 팥에는 칼슘이나 철, 아연,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 어미노산이 들어있어서 구멍난 뼈 밀도를 촘촘하게 해주고 얇아진 모낭을 튼튼히 채워줘요. 머리숱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라는 후기까지 있을 만큼 노년 탈모 개선에서도 도움이 되니 여간 반가운 곡물이 아니겠죠. 이처럼 우리 몸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지만 드실 때 알아야 할 주의사항도 당연히 있겠죠. 첫 번째는 팥은 차가운 성질이에요. 속이 냉해서 자주
설사하거나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신 분들이 무턱대고 많이 드시면 배앓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체질이시라면 꼭 생강 한 조각이나 대추 두 알을 함께 넣어 끓이셔서 몸을 덮여주는 기운과 같이 드세요. 두 번째는 신장 기능이 약해서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 즉 만성 신부전이나 투석 중이신 분들은 팥을 과량 드시면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져서 또 부정맥 위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의사와 상의해서 하루 약 30g 이내나 일주일에 한 2회 정도로 제한해 주시는 게 좋고, 세 번째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이 필요하죠. 약이 이미 칼륨을 보존하는 작용을 하므로 팥까지 많이 드시면 고칼륨혈증이 겹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위산이나 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염이 심하신 분들은 딱딱한 팥 껍질이 오히려 자극이 돼서 속쓰림이 악화될 수가 있으니 압력솥에 아주 곱게 삶아서 속살만 체해내려 이 스프로 드시는 방법이 좋아요. 다섯 번째는 과유불급이죠. 팥에는 사포닌이 적혈구를 살짝 용해시키는 성질도 있어서 한꺼번에 100g 이상 혹은 생팥을 날로 씹어 드시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루 섭취량은 마른 팥 기준 밥 숟가락으로 큰 것 2숟갈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면 팥을 어떻게 요리해야 또 영양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까요? 먼저 불리기를 빼먹지 마세요. 검 팥을 8시간 이상 미지근한 물에 담아두고 안쪽까지 수분을 머금게 해야 사포닌 안토시아닌이 끓는 물 속으로 균일하게 녹아나오고 속살도 골고루 익어요. 이때 생기는 첫 세척물은 탄닌이나 먼지, 농약이 녹아있을 수 있으니 살짝 버리시고, 두 번째부터 우러나는 붉은 물은 금쪽 같은 팥물이죠. 싱크대로 보내지 마시고 밥물이나 죽물, 차물로 꼭 활용 한번 해보세요. 압력솥을 쓰실 땐 팥과 물을 1:5비율로 넣어서 강불 10분, 약불 20분 정도로 잡으면 껍질이 벌어지고 속까지 말랑해지죠. 뚜껑을 열어봐서 껍질이 반쯤 터져 있으면 잘 삶아진 거고, 이렇게 삶은 팥은 지퍼백에 평평하게 눌러서 해동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한 장씩 꺼내 밥, 죽, 국, 샐러드에 넣으시면 편하겠죠. 팥과 더불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첫째는 찹쌀이에요. 팥은 차고 찹쌀은 따뜻한 성질이라서 음과 양이 균형을 이뤄서 소화가 훨씬 더 편안해져요. 팥죽을 끓일 때는 손바닥만한 찹쌀 반죽, 새알심을 귀엽게 빚어서 넣어보세요. 위장도 보호해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당뇨 환자에게는 특히 좋겠죠. 두 번째는 생강이에요. 팥을 삶을 때 편생각 두어 조각을 함께 드시면 몸이 한기가 돌지 않고 사포닌 특유의 비린 맛이 깔끔하게 잡혀요. 생강 속 진저롤이 위운동을 도와서 팥 소화를 촉진하니 또 더부룩함도 줄어들겠죠. 세 번째는 현미보리 같은 통곡물이에요. 흰쌀 대신 통곡물을 섞어 지은 삼색 영양밥이 식이섬유나 비타민 B군이나 미네랄이 더해져 혈당 지수가 훨씬 낮아져요. 네 번째는 들기름 아마씨유. 팥은 이 물 식이섬유가 많아서 배출은 높지만 불포화 지방은 부족해요. 들기름 한 숟갈을 팥밥에 살짝 두르면 오메가3가 혈관을 윤활하게 하고 지용성 안토시아닌 흡수율도 높여주겠죠. 다섯 번째는 이제 시나몬이나 페퍼민트 같은 약 박하 같은 허브예요. 이 향신료들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풍미를 더해 설탕 없이도 깊은 단맛을 느끼게 될 수가 있겠죠. 반대로 팥과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도 세 가지쯤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다량의 정제 설탕. 달콤한 단팥죽이나 팥빙수, 시판 팥앙금은 설탕 비율이 30%를 넘어서 완전 혈당 폭탄이 되기 십창이죠. 60대 이후 어르신들은 췌장 인슐린 분비가 이 청년의 3분의 2 수준이라서 급격한 당 상승이 장기 조직 손상을 또 부를 수가 있겠죠. 달달함이 필요할 때는 알룰로스나 스테비아 같은 열량 낮은 천연 감미료를 티스푼 막대 끝 정도만 넣어서 맛을 맞추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소금이나 된장, 젓갈이나 과하게 짠 음식이죠. 팥은 또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을 끌고 나가는데 짜게 드시면 칼륨과 나트륨이 균형이 뒤틀려서 오히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혈압이 또 요동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칼슘 철분 흡수를 기대하고 드시는 이 우유, 시금치, 멸치와 같은 식품을 지나치게 많이 곁들이는 것도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팥 껍질의 피틴산이 그 좋은 미네랄을 끌어안고 장에서 함께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팥밥 한 끼에 우유, 멸치 반찬을 다음 끼니로 살짝 시간차 두고 드시면 오히려 흡수 방해를 줄일 수가 있겠죠. 이제 실제 식탁에서 바로 올릴 수 있는 팥 활용 3종 세트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끈한 팥 현미 에너지죽인데, 냄비에 팥 사물물 2컵에 삶은 팥 반 공기, 불린 현미 3큰술, 다진 당근, 양파, 표고를 넣고 중불로 20분 정도 고아주세요. 생강, 들기름, 소금 약간으로 간하면 한 그릇에 약 식이섬유 6g이랑 단백질 10g 정도, 칼륨 400mg이 들어있는 든든한 아침 식사가 되죠. 두 번째는 무설탕 찻 팥양갱이에요. 삶은 팥 200g에 알룰로스 15g, 한천가루 5g, 물 150ml를 넣고 중불에서 걸쭉해질 때까지 저은 뒤에 트랩으로 굳히면 돼요. 간식 한 조각당 당질이 단팥빵의 약 10분의 1 수준이라서 혈당 걱정이 적어요.
세 번째는 미지근한 팥 생강물이에요. 팥물 약 250ml에 슬라이스 생강 3, 4펴를 넣어서 5분만 더 데운 뒤에 미지근할 때 한번 드셔보세요. 식사 전 드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막고, 식후에 드시면 소화를 돕고 붓기 제거에도 좋아요. 시간이 없어서 팥 삶기도 버거운데 꼭 챙겨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께는 시팥 무가당 삶은 팥 통조림 팥을 이용하라고 권해요. 다만 첨가물 소금 당이 3% 미만인지 라벨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 드시기 전 따뜻한 물에 한번 헹궈서 나트륨을 줄이면 좋아요. 또 하나, 팥가루를 믹서에 냉동 건팥을 갈아 두었다가 시리얼이나 요거트에 한 숟갈 뿌려 드시면 불리는 시간 없이도 식이섬유나 사포닌을 간단하게 보충할 수가 있겠죠. 이때 반드시 뜨거운 물이나 따뜻한 우유를 부어서 3분 정도 불려 드셔야 거친 껍질이 위를 자극하지가 않아요. 팥을 요리할 때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빨갛게 끓인 뒤에 뜨는 거품은 걷어내야 돼요? 인데, 첫 끓임에 솟는 거품은 단백질, 탄닌, 먼지가 섞인 것이니 국자로 살짝 걷어내면 잔맛이 줄어들고, 그 뒤에 생기는 엷은 붉은 거품은 사포닌 거품이니 굳이 전부 제거할 필요는 없죠. 두 번째로는 팥을 밥솥에 넣으면 밥이 잘 안 익는다 하시는데, 팥을 쌀과 함께 처음부터 넣으면 껍질이 딱딱해 열이 덜 통해요. 팥을 70%좀 삶은 뒤에 밥을 짓는 물에 넣어야 쌀과 팥이 동시에 찰지게 완성되죠. 세 번째는 식구가 둘 뿐이라 팥밥을 하면 냄새가 금세 시큼해져요 하실 때는 식초 몇 방울을 밥물에 떨어뜨리거나 밥솥 보온 기능은 오래 켜두지 말고 한 끼 먹을 분량씩만 랩에 싸서 냉동해 두면 팥이 변질되지 않아요. 다음으로 팥과 함께 반드시 곁들여야 될 3가지 생활 습관만 살짝 덧붙일게요. 첫 번째, 팥의 이뇨작용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려면 하루 약 물 1.5리터 이상, 특히 미지근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처럼 칼륨이 많지 않은 차로 틈틈이 목을 죽여주세요. 두 번째는 팥이 혈당 스타입으로 막아준다 해도 걷지 않으면 근육이 포도당을 끌어다 쓰지 못해요. 식후 20분쯤 가벼운 산책, 없으면 집안에서 그냥 서서 돌아다니거나 종아리를 들었다 놓기 50회만 해도 혈당이 부드럽게 내려갈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팥이 칼슘이나 철을 보태려면 햇빛 비타민 D가 필요해요. 오전 10시 전에 약 15분 정도만 햇빛을 쐬주면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땅콩은 콩과 식물이라서 단백질이 아주 든든하고 올리브유와 닮은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혈관을 정돈해주는 아주 알찬 식품입니다. 게다가 와인으로 유명해진 레스베라트롤, 콜레스테롤 흡수를 낮추는 피토스테롤, 그리고 혈관을 넓혀주는 아르기닌, 또 몸의 세포막을 지키는 비타민 E, 엽산, 마그네슘, 구리, 망간 같은 미네랄까지 제대로만 드시면 간식이 아니라 식사와 건강에 보조가 되는 식품이 바로 땅콩입니다. 다만 잘못 먹으면 간과 췌장에 부담을 주거나 혹은 독성 곰팡이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땅콩을 어떻게 먹을 때 우리 몸에 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곰팡이 산패된 땅콩인데요. 땅콩은 기름이 절반 가까이인 식품이기 때문에 상온이나 습기에 오래 두면 기름이 산패하고 곰팡이가 자라기가 쉽습니다. 땅콩류에 생기는 곰팡이는 아플라톡신 같은 강한 발암 독소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독소는 우리가 끓이거나 볶아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한 알이라도 곰팡이가 보이면 통째로 버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우니까 겉만 떼고 먹어야겠다 하다가는 간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산패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고소한 향이 좀 줄어들고 꿉꿉한 비린내가 나거나 약간의 크레용이나 페인트 같은 냄새가 나면 이미 산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볶아도 냄새만 가릴 뿐 산패유의 유해성 자체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과한 볶음, 또 과열한 땅콩인데요. 땅콩을 120도씨 이상 고온에서 오랫동안 가열하면 최종 당화산물이 늘고, 또 일부 경우에는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발암 가능 물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팬에 약간 태울랑 말라 갈색을 넘어서 검게 탄 부분은 특히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집에서 볶을 때는 약한 불로 짧게 자주 뒤집어서 색이 살짝 돌 정도까지만 볶는다고 생각하시고요. 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오븐에 160도씨에서 약 12에서 15분 정도 건조 굽기를 하시고, 완전히 식혀서 수분을 말린 뒤에 밀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맥주와의 과량 섭취인데요. 땅콩은 지방이 많아서 위 배출이 좀 느린 편인데, 차가운 맥주가 들어가면 위장에 혈류가 줄어서 소화가 더뎌지고 더부룩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알코올이 먼저 대사되는 동안 이 지방 대사는 뒤로 밀려서 체지방 합성이 쉬워지고 간에는 지방이 쌓일 수가 있겠죠. 술이 꼭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기름이 적은 단백질 안주, 두부나 생선구이에 소량의 삶은 땅콩을 곁들임 정도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멸치볶음에 땅콩을
당을 듬뿍 넣은 건데요. 사실 이게 씹는 재미는 좋아도 영양학적으로는 상극이 됩니다. 땅콩의 피틴산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칼슘의 보충 효과를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멸치에는 꽈리고추나 파프리카 또는 일반 고추와 같은 것들을 곁들이는 것이 좋고요. 땅콩은 따로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섯 번째는 많이 먹는 것인데요. 땅콩 100g은 볶았을 때 칼로리가 약 500kcal가 훌쩍 넘습니다. 한 줌 넘기 시작하면 금세 밥 한두 공기와 맞먹는 열량이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췌장이 약한 분이나 이 지방 섭취가 평소에 많은 식단을 하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지방은 담즙이나 췌장 효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게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과식하게 되면 복통이나 설사, 또 심한 경우에는 췌장염 재발의 방아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인데요. 사실 땅콩 알레르기가 적지 않습니다. 입술이나 혀가 붓는다든지 입안이 가려운 증상부터 시작해서 메스꺼움, 또 복통, 두드러기, 또 아주 심하면 호흡곤란이나 어지러움증, 실신까지 올 수가 있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의심 증상이 있었다면 절대로 다시 드시지 마시고 병원에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통땅콩을 주는 것도 약간 질식 위험이 있어서 좋지 않고요. 약 4, 5세 전에는 물이나 요거트에 물개뿐 100% 땅콩 버터를 소량씩 먹어보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땅콩은 우리 심장과 혈관을 지켜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땅콩 기름의 80% 정도가 올레산, 리놀레산 같은 불포화 지방이고 이 지방이 혈관 벽에 엉겨서 붙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낮춰주어서 피를 맑게 합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이 피토스테롤 성분이 혈관 내벽에 기름띠를 줄이고 또 동맥경화 진행을 늦춰주니까 고혈압이나 협심증, 뇌졸중 같은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이만한 간식도 드뭅니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이 아주 탁월한데요. 소고기 안심 100g에 단백질이 약 26g 들어있는데 땅콩 100g에도 똑같이 26g이 들어있습니다. 이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가운데 특히 아르기닌이 풍부해서 성장기 어린이의 키성장이나 또 50대 이후 근육 감소의 예방, 혈압 조절에 아주 알토란 같은 구실을 합니다. 또한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땅콩은 윤폐 식품으로 분류가 돼서 마른 기침이 오래 갈 때 속 껍질째 씹어서 먹으면 숨길이 부드러워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입으로 숨을 많이 쉬어서 목이 좀 자주 따갑거나 가래가 잘 떨어지지 않아서 컥컥하는 분께도 적당량의 삶은 땅콩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콩은 피부와 뇌의 노화를 막아주는데요. 비타민 E와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망간, 구리와 같은 미네랄이 세포막을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줘서 잔주름을 늦추고 또 기억력 저하를 방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당뇨를 관리해 줄 수가 있어요. 땅콩의 혈당 지수는 13이고 혈당 부하 지수는 1에 불과해서 거의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탄수화물의 소화나 흡수를 지연시켜 주죠. 그리고 동시에 단백질, 지방이 배의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땅콩은 장 운동을 도와서 변비를 완화해 줄 수가 있고요. 불용성이나 수용성 식이섬유가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장 속에 부드러운 부피를 만들어서 배변을 촉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땅콩에는 엽산이 많아서 빈혈 예방과 기분을 개선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이 엽산은 적혈구를 만들고 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울감이 잦다든지 또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께도 땅콩 한 줌이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콩을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삶아서 속 껍질까지 드시는 건데요. 껍질째 씻어서 땅콩과 물을 약 1:2의 비율로 냄비에 담고 소금 반 숟가락 정도를 넣어서 센 불에서 5분, 중불에서 15분 정도, 그리고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을 들인 뒤에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삶으면 속껍질이 촉촉해져서 함께 먹기에도 좋아지고 껍질 쪽에 몰린 레스베라톨과 폴리페놀을 더 많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삶은 땅콩은 완전히 식혀서 종이 타월로 겉에 물기를 닦고 15알에서 한 25알씩 소분해 놓은 다음에 냉동해 놨다가 먹을 때마다 자연 해동하면 3개월 내내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안전하게 굽는 건데요. 프라이팬보다 오븐 160도에서 약 12에서 15분 정도가 균일하고 조금 더 안전합니다. 혹시 팬을 쓴다면 약불에서 끊임없이 뒤집어서 색만 은은하게 나올 정도로 하시는 게 좋고요. 설탕이나 시럽 코팅은 당 독화물과 열량을 올리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고, 소금은 마지막에 살짝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콩과 바나나를 합친 간식으로 먹는 건데요. 바나나는 칼륨과 비타민 B6가 풍부하지만 당이 좀 빨리 오르는 편입니다. 땅콩의 단백질과 또 지방,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늦춰서 혈당이 좀 완만하게 오를 수 있게 해줄 수 있고요. 운동 1시간 전에 통밀 토스트에다가 무가당 100% 땅콩 버터를 얇게 바르고 바나나 슬라이스를 한 3, 4쪽 정도 올려서 같이 드시면 포만감, 또 에너지, 그리고 혈당 안정까지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챙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땅콩과 오징어의 상쇄 조합인데요. 오징어는 타우린과 단백질이 좋지만 콜레스테롤이 좀 신경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땅콩의 불포화 지방 그리고 피토스테롤이 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다만 튀김 대신 구이나 숙회로, 곁들임 땅콩은 삶은 것 위주로 소량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계란과의 동행인데요. 땅콩의 이 나이아신은 에너지 대사 그리고 우리 피부 건강에 관여를 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이 비타민 B군과 콜린이 풍부해서 에너지 대사를 함께 돕고 포만감을 늘려줍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1개와 삶은 땅콩 10알 정도, 그리고 토마토 1조각이면 아주 간단하지만 꽤나 균형이 잡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멸치와는 따로, 고추와는 같이 드시는 겁니다. 멸치볶음에 땅콩을 섞는 대신에 멸치볶음에는 꽈리고추나 청양고추를 넣어서 비타민C나 철을 보충하고, 땅콩은 별 접시에 삶은 형태로 쓰시면 좋고요. 이렇게 나눠 드시면 멸치의 칼슘 흡수 방해를 줄이는 동시에 땅콩의 좋은 점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땅콩 버터를 살 때는 라벨을 꼭 보는 겁니다. 설탕, 소금, 경화유가 섞인 제품들이 많은데요. 원재료 땅콩 100% 또는 땅콩 플러스 소금 1% 내외로 적힌 제품들이 최선이고요. 드셨을 때 기름이 위에 뜨는 건 자연스러운 분리입니다. 그래서 사용 전에 저어주시고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하루 한 큰술 정도 드시면 양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보관 방법도 이제 정말 중요한데요. 껍질째 산 이제 땅콩은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곳에서 약 10에서 15도씨 그늘에 놓으시면 좋고요. 집에서는 이 온도를 만들기가 약간 어렵기 때문에 먹을 양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퍼백에 이제 공기를 최대한 뺀 다음에 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벗긴 볶음 땅콩은 공기나 빛, 또 습기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개봉 즉시 작은 유리병으로 옮겨 담아서 냉장 보관을 해서 약 1개월 내에 소진하는 것이 좋고요. 향이 좀 줄어들고 눅눅해지고 꿉꿉해지는 느낌이 나면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우니까 다시 볶아 먹어야겠다, 이런 선택은 사실 금물이고요. 산패유나 곰팡이 독소 때문에 이것은 가열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루의 권장량은 삶은 땅콩 기준으로 15알에서 한 20알 정도, 또 볶은 것은 한 20알 이하 정도가 적당하고요. 체중을 관리하는 중이거나 위가 좀 예민한 편이시면 하루에 10알 정도 안팎으로 시작해보면 좋습니다. 간이 약한 분이나 또 혹은 췌장염에 이력이 있거나 신장 결석 중에서 특히 이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잦은 분들은 이 양과 빈도를 더 엄격하게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다면 소금이나 설탕 코팅된 제품은 피하고 무염이나 무가당 제품을 당연히 고르는 것이 좋고요. 자, 여기서 이 삶는 레시피를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겉 껍질째인 이 생땅콩을 흐르는 물에서 손으로 비벼서 흙을 충분히 제거하신 다음에 냄비에 땅콩과 물을 1:2의 비율로 넣고 소금 반 숟가락을 넣은 다음에 센 불에서 5분 정도 끓이시고 거품이 올라오면 걷어내고 중불에서 다시 15분, 그리고 불을 끈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5분 정도 뜸을 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체에 받쳐서 물기를 완전히 빼고 식힌 다음에 속 껍질째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취향에 따라서 월계수잎 1장, 또 통후추 몇 알을 함께 넣으면 잡내가 더 줄고 향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뒤에 바로 먹지 않을 거면 완전히 식힌 다음에 종이 타월로 겉에 있는 수분을 다 닦아서 소분해서 냉동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안전과 맛 그리고 영양, 이 3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볶아서 먹고 싶다면 팬보다 오븐이 낫습니다. 160도로 예열한 오븐에 땅콩을 한 겹으로 펼쳐서 약 12분에서 15분 정도 돌려주시고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면 좋고요.
가장자리가 살짝 색이 돌면 꺼낸 다음에 식힌망 위에 놓고 완전히 식혀서 수분을 날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팬을 쓰려면 약불에서 계속 뒤집으면서 타는 부분 없이 잘 굴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코팅이나 설탕 시럽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로즈마리 한두 개나 파프리카 파우더 한 꼬집처럼 허브나 향신료로 풍미를 더하면 열량 부담 없이 맛의 만족도를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당 조절과 포만감을 원하시면 식사 전에 한 10분에서 15분 전에 미리 삶은 땅콩을 한 5알에서 10알 정도를 먼저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빵을 드신다면 100% 땅콩버터 한 티스푼 정도를 통밀빵에다가 얇게, 그리고 위에는 바나나를 3-4쪽 정도만 해서 운동 전에 이 바나나와 땅콩버터 조합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시고, 운동 후에는 달걀이나 우유, 또 두부 같은 수분이 많은 단백질과 함께 땅콩 10알 정도면 아주 회복에도 좋습니다. 밤 늦게는 위에 소화 부담을 좀 줄이는 게 좋기 때문에 한 5알에서 10알 이내로만 드시고 맥주나 탄산과의 동반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땅콩은 아주 작지만 고열량인 단백질, 불포화 지방 식품입니다. 삶아서 속껍질까지 먹으면 항산화 성분을 제대로 챙길 수가 있고, 볶을 때는 저온에서 짧게, 무가당, 무가염이 원칙입니다. 보관은 서늘한 곳에서 건조하고 차갑게 보관하시고, 변질이 만약 의심되면 반드시 버리시고, 개봉 후에는 최대한 빨리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멸치와는 같은 그릇에 넣지 말고요. 바나나, 오징어, 계란처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식품과 함께 소량씩 꾸준히 드셔보세요. 암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활성산소 때문인데요.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변이를 일으켜 암세포가 생길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되면서 DNA 변이를 줄일 수 있고, 암세포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또 암 예방에서 강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강황과 관련된 연구 논문이 약 1700편에 달하는데, 그중 암과 관련된 논문만 무려 600편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다양한 암에 대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고요. 서양에서는 인도인들이 암에 비교적 덜 걸리는 이유가 커큐민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노란색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노란 개나리? 아니면 귀여운 병아리일까요? 혹시 건강에 좋은 노란색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맛있는 카레의 원료인 강황이 혹시 떠오르진 않을까요? 강황이 몸에 좋다고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강황은 노란빛을 띠는 향신료로 오랜 세월 동안 전통의학에서 활용되어 온 식물인데요. 10대 슈퍼푸드에도 꼽히는 강황이 몸에 어떻게 좋은지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실까요? 강황에 대한 모든 것들, 우리가 강황을 어떻게 사용하면 더욱더 좋은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강황을 실물로 보신 적이 있을까요? 사실 강황 그 자체로는 우리 식탁에 생소한 식품인데요. 강황은 생강과에 속하는 식물로 주로 뿌리 부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노란 가루 형태의 강황은 뿌리를 건조시킨 다음에 갈아서 만든 것인데요. 강황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강황 효능의 핵심 성분입니다. 그러면 강황의 효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첫 번째 강황의 효능은 바로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날씨가 쌀쌀한 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강황이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강황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바로 커큐민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커큐민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전이 생기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위험한 질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혈액이 잘 순환되도록 도와주어 이런 위험들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또 강황은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서 만성염증이 지속이 되면 혈관이 손상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혈액순환 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황 속의 커큐민이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뉴클리어 팩터 카파 베타와 같은 인자를 억제해서 염증을 줄이고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준다는데요. 또한 강황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이 잘 돌게 되어 손발의 저림이나 앵증이 완화될 수가 있으니, 특히 겨울철에 따뜻한 강황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노란색의 신비 강황의 효과 두 번째는 체중 감량인데요. 강황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니 놀랍죠.
많아요. 많은 분들이 체중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중년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체중 조절이 쉽지가 않죠. 똑같이 먹어도 살이 쉽게 찌고 또 한 번 찐 살은 잘 빠지지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바로 이 강황을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강황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 분 많이 없으실 거예요. 강황 속 커큐민이 지방의 연소를 촉진하고 또 지방세포의 생성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강황을 가지고 한 실험에서 강황이 지방세포의 에너지 소비를 촉진해서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요. 또한 강황은 소화 기능을 도와서 위와 장 건강을 챙기는 데도 효과가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도 원활해지고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강황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당이 쉽게 오르고 이것이 지방의 축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황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체중 조절에도 유익하겠죠. 강황이 체중 감량에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으니 다이어트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드셔야 되는 식품이 아닐까 하네요. 세 번째 강황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특히 치매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뇌 건강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강황을 많이 섭취하는 나라인 인도의 치매 발병률이 매우 낮다는 거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인구 대국인 인도의 65세 이상 노인 중에 치매 유병률은 약 1%에 불과하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다수의 전문가들은 인도의 치매 유병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강황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은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불리는 단백질인데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치매 환자들의 뇌혈관을 막히게 하거나 뇌세포를 죽게 하는데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면서 뇌 속에 쌓여있는 단백질 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황은 뇌 신경세포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커큐민 성분이 기억력의 향상과 인지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강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으니 치매 예방을 위해서 강황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 강황의 놀라운 효능은 우울감 해소 작용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나 불안감, 우울감을 경험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강황이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노란 강황이 우리의 우울한 마음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니 참 신기한데요. 미국 건강 포털 더 헬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황이 우울감 개선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울증은 뇌의 염증과도 관련이 깊은데요. 뇌에 염증이 심해지면 뇌기능이 저하되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우울감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황 속의 커큐민은 염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어서 우울한 감정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의 한 연구에서는 경미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황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항우울제와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항우울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강황은 자연적인 식재료이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이 없이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울적한 마음이 들고 슬픈 감정이 계속 맴도는 분들은 강황을 한번 섭취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강황의 놀라운 효과 다섯 번째는 암 예방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활성산소 때문인데요.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변이를 일으켜 암세포가 생길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되면서 DNA 변이를 줄일 수 있고 암세포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또 암 예방에서 강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강황과 관련된 연구 논문이 약 1700편에 달하는데 그중 암과 관련된 논문만 무려 600편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다양한 암에 대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고요. 서양에서는 인도인들이 암에 비교적 덜 걸리는 이유가 커큐민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고요. 실제로 영국 레스터시에서 아시아
아시아계 이주민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결장암 환자 500명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500명 중 아시아계 환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후 연구를 진행해 보니까 아시아계 사람들이 자주 먹는 카레, 특히 커큐민 성분이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커큐민의 항암 효과를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커큐민의 항암 효과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미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에게도 강황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커큐민은 기존의 항암 치료와 함께 사용할 경우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선 치료나 화학요법을 받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커큐민이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너무 강황에만 의존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고요. 물론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혈액순환, 체중 감량, 우울감 해소, 치매 예방, 암 예방 등 건강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강황. 그런데 강황과 궁합이 잘 맞는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거 아실까요? 강황과 찰떡궁합인 식품들과 이를 활용한 추천 요리법까지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궁합 좋은 식품은 바로 후추입니다. 강황 속의 주요 활성 성분인 커큐민은 건강에 뛰어난 효능이 있지만 아쉽게도 우리 몸에서 쉽게 흡수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추 속에 포함된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강황의 흡수율을 무려 2000%까지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니 강황을 섭취하실 때는 후추가 들어가면 강황의 건강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강황과 후추를 함께 섭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황과 후추는 맛으로 궁합이 참 좋은데요. 카레 드실 때 매콤하게 후추를 뿌려 드시는 분들도 많죠. 그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지만 다른 요리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강황 후추 밥인데요. 밥을 지을 때 강황가루와 약간의 후추를 넣어주면 노란빛이 감도는 건강한 밥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한두 방울 넣어주면 풍미까지 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강황과 잘 어울리는 식품은 우유입니다. 우유 속의 지방 성분은 커큐민의 체내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골든 밀크라고 해서 강황과 우유를 섞어서 마시는 문화가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죠. 골든 밀크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우유 한 컵에 강황가루 하나 작은술을 넣고 여기에 후추를 한 꼬집 더해주면 더욱 효과적인 골든 밀크가 완성이 됩니다. 기호에 따라서 꿀이나 계피가루를 조금 추가하면 달콤하면서도 향긋한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전에 한 잔 마시면 숙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평소에 불면증이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죠. 혹시 강황과 우유를 섞어 드시는데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되직한 카레에 밥을 섞기 전에 우유를 조금만 부어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유의 부드러운 풍미가 카레와 잘 어울려서 맛도 영양도 한층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강황과 궁합이 좋은 식품은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속의 유산균은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강황을 더하게 되면 장 건강 효과가 더욱 상승하는데요. 강황의 강력한 항염 성분인 커큐민과 요거트의 유산균은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함께 섭취하면 항염증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강황의 커큐민은 그 자체로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트의 지방 성분의 커큐민 흡수를 도와주어서 강황과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커큐민의 영양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둘을 이용한 강황 요거트를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강황가루 하나 작은술을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꿀을 조금 넣어주면 단맛이 더해져서 더욱 맛있게 즐길 수가 있고요. 견과류나 바나나를 곁들이면 영양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한 끼가 될 수 있겠죠. 또한 강황 요거트를 이용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강황 요거트를 활용해서 드시면 건강에 더욱 좋겠죠. 몸에 이렇게 좋은 효능이 가득한 강황도 너무 과용하면 몸에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요. 강황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소화불량,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건 피하셔야겠죠. 또한 인도의 민간요법처럼 몸에 좋다고 강황을 피부에 직접 바르게 되면 일부 사람들은 피부에 자극감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는 바르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